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광전 효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원의 이름은 빛의 입자성이죠. 자, 오늘 단원의 이름 빛의 입자성을 듣자마자 지난 시간에는 분명히 우리가 파동의 간섭은 파동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로 빛의 간섭 현상 역시 파동의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빛의 입자성이라뇨?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빛의 입자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혼란과 같은 것들이 사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역사적으로 이제 관계를 좀 얘기를 해보면은 빛은 입자일까? 파동일까? 에 대해서 끊임없이 과학자들은 연구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라고 얘기하면은 좀 그렇지만 과학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여러 일 중에 뉴턴이 얘기했었던 적이 있어요. 뉴턴은 어떻게 먼저 얘기했냐면은 그림자가 왜 생기느냐? 빛이 와서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반사하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지나가기 때문에 뒤에서 어두워지는 현상,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빛은 나를 막고 튕겨져 나가는 입자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은 입자구나.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물리에서 처음 만나는 과학자가 뉴턴일 정도로 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과학자들 사이에서 위대한 과학자로 추앙받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서는 입자야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입자구나, 빛은 입자적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의 반사의 성질을 봤을 때에도 입사각과 반사각이 똑같게 되는 이 반사의 형태도 우리가 어떤 입자를 벽에다가 던졌을 때 입사각과 반사각이 똑같게 나오는 입자적인 성질로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뉴턴에 의해서 빛은 입자구나 라고 하는 입자설을 많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호이겐스라던가 여러 사람들이 사실은 파동을 얘기를 하긴 했어요. 호이겐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우리 교과서에서는 하위헌스라고도 얘기할 거예요. 같은 사람입니다. 발음 때문에 이제 이름이 우리가 호이겐스, 하위헌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빛은 파동이다. 우리가 어떤 파동이 평면의 형태로 진행하는 이유는 원들이 합쳐져서 평면의 형태로 다음 파면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빛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짝 하였을 때 구의 형태로 파동이 전달되는 것으로 보아 우리가 빛은 파동이다 라고 얘기하는 파동적 성질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위헌스보다 뉴턴이 더 입지를 가지고 있었던 학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의견은 사실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충분히 뉴턴의 입장으로도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하지만 그 이후에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자기파를 발견하게 됩니다.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은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수직으로 진동을 해서 매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파를 전자기파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전자기파의 속력을 측정했더니 약 3옴/s예요. 그런데 빛도 측정했더니 가시광선 측정을 했더니 3옴/s인 거예요. 내가 파동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빛도 속력이 3옴/s로 나타나게 되니 얘도 파동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또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섭이었던 그 간섭 실험을 하게 됩니다. 빛을 간섭을 시켰어. 빛을 두 개를 보냈더니 어디는 어둡고 어디는 밝게 되는
반복적인 무늬가 나타나더라. 이거는 파동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뉴턴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빛의 파동적인 성질을 가지고서는 많은 것을 설명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빛은 파동이야 라는 상황으로 더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우리 굉장히 유명한 한 할아버지가 있어요. 누구죠? 자, 메롱하는 할아버지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내가 실험을 하나를 해볼게. 근데 그 실험이 과연 파동으로 설명이 될까? 어떤 실험이냐면요.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광전효과 실험입니다. 광은 빛광자고요. 저는 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빛으로 전기를 만들어낼 건데 그게 뉴턴은 입자성으로 설명을 하게 돼요. 자, 실험 도구를 보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진공관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놨어요. 도선이 연결되어 있고요. 근데 지금 봤더니 금속판이에요. 금속판이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거리가 생각보다 있어요.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도선이 그럼 끊어진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태에서 전기가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안 흐르겠죠. 도선이 끊어져 있는데. 근데 여기에다가 구멍을 살짝 뚫어서요. 빛을 쏘았다고 합니다. 빛을 쏘았더니 전기가 흘렀대요. 무슨 얘기죠? 빛을 쏘았더니 전자가 이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빛을 쏘았더니 왜 전자가 이동을 할까? 거기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옵니다. 마치 구슬치기를 할 때 빛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알갱이라면은 얘를 딱 때리면은 튕겨져 나가잖아요. 우리 포켓볼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보면은 공과 공이 서로 부딪히면은 튕겨져 나가요. 전자 입자잖아. 전자 입자야. 그럼 입자를 튕겨져 나가게 만들려면은 진동을 하는 파동 가지고는 안 돼. 때려서 튕겨져 나오게끔 해야 돼. 그래서 빛의 입자성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빛은 입자야라고 하게 되면 이 빛의 입자를 우리가 광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빛 광자에 우리가 입자일 때 쓰는 그 자자예요. 그래서 광자라고 부르게 되면 이 광자를 가지고선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봐요. 그 중에 하나가 빛의 종류를 다르게 보고요. 빛의 세기를 다르게 봤습니다. 빛의 종류를 다르겠다는 것은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보라색 다양한 색을 가지고서는 실험을 해봤대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색에서는 전기가 안 흐르는데, 즉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는데 어떤 특정한 색에서는 전자가 튀어나오더래요. 자, 우리는 전자기파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전자기파 시간에 배웠어요.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서로 뭐가 다르냐면 에너지가 달라요. 이 당시에 이 전자기파에 대한 에너지, 즉 빛이 불연속적으로 되어 있다,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오게 되면 그 전까지는 없다가 이제 가지고 와요. 그거를 우리가 그 플랑크 상수 기억나죠? 곱하기 진동수가 에너지이다. 근데 이게 우리가 불연속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쵸?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착안을 합니다.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 가져와봐. 내가 여기다가 적용시켜 볼게. 왜냐면 어떨 때는 안 되고 어떨 때는 되는데 파동에서 에너지라고 함은
파동에서 에너지가. 얘가 튕겨져 나오려면, 전자가 튕겨져 나오려면은 에너지가 커야 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파동으로 생각해 봤어. 근데 파동은 에너지가 크다는 거는 진폭이 크다는 거거든요. 진폭이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빛의 세기가 크다는 얘기야. 진폭을 아무리 크게 해도, 빛의 세기를 아무리 크게 해도 튕겨져 나오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빛의 세기를 가지고도 열심히 실험을 했다고 그랬죠? 근데 빛의 종류를 다르게 하면은 안 튕겨져 나오던 게 튕겨져 나오고 튕겨져 나오던 게 안 튕겨져 나와. 그러면은 빛의 종류에 따라 튀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다르구나. 근데 그 에너지를 봤더니 빛을 입자적으로 설명한 이 식을 가지고 오면 되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동수가 크면은, 즉 파장이 짧아지면, 즉 보라색에 가까워지면 잘 튕겨져 나오고, 빨간색에 가까워지면은, 즉 에너지가 작으면은, 즉 진동수가 작으면, 파장이 길면 튕겨져 나오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빛은 그렇다면은 파동, 우리가 생각했던 진폭을 크게 해야 돼, 빛의 세기를 크게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던 것으로는 얘기할 수가 없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며, 빛은 입자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빛의 세기와 빛의 종류를 가지고서는 실험한 결과 빛은 입자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쌓아온 파동적 성질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회절도 하는데, 간섭도 하는데, 굴절도 하는데,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현상들이 다 나타나는데, 파동적 성질이 나타나는데, 빛이 왜 입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결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합시다. 빛은 입자적 성질과 파동적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의 입자성을 설명하게 된 이 광전 효과를 통해서 빛은 그렇다면 파동적 성질도 가지고 있고 입자적 성질도 가지고 있는 빛의 이중성을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지점에서는 방출되지 않았어. 어떤 지점에서는 방출되지 않았냐면 에너지가 작으면 방출이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생각해보면은 질량이 아주 큰 애한테 열심히 질량이 아주 작은 애를 던져봤자 얘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에너지가 커야지 얘가 전달돼서 이동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며 그 전자가 갖게 되는, 전자가 튀어나오기 직전까지의 이 진동수를 가지고 에너지를 가하면, 빛이 어떤 진동수를 가지고 금속판에다가 쪼이면 튕겨져 나오기 시작하는 그때의 진동수를 우리는 한계의 진동수라고 합니다. 또는 문턱 진동수라고 얘기해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이 문턱만 넘으면 다 방출된다는 얘기죠. 빛의 세기를 해놨어요. 빛의 세기를 밝게 했더니 안 나오는 게 나오거나 나오던 게 안 나오지 않아. 왜냐면 그건 에너지하고만 관련있었거든. 한계 진동수를 넘어야지만 했거든. 그러면은 한계 진동수, 문턱 진동수보다 큰 빛을 가했을 때 빛의 세기를 다르게 하면, 즉 진폭을 다르게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 봤더니 빛의 세기가 밝아진다는 얘기는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눈을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데 들어오면은 눈부셔요. 빛의 세기가 세서. 그 얘기는 내 눈에 들어오는 빛의 입자수가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내 눈에 들어오는 빛의 입자수가 증가하니까 빛이 때리는 전자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튕겨져 나오는 전자들이 많아서 전류가 세게 흐르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뭘 알게 되냐면요. 금속판에 갖고 있는 전자가 다 똑같이 어떤 진동수를 갖는 게 아니라 금속판의 종류에 따라 이 전자를 잡고 있는 정도가 달라서, 그래서 튕겨져 나오는 게 다르더라. 즉 금속판의 종류에 따라서 한계 진동수가 결정되고, 이 한계 진동수로 인해서 갖게 되는 이 금속판이 갖는 이 에너지를 우리는 일함수라고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함수보다 더 큰 에너지
에너지를 가져야지 튕겨져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빛이 이함수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가져야지 전자가 그것보다 큰 에너지를 받아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동할 때는 우리가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가해진 빛의 에너지로 내가 빛의 에너지 갖고서는 금속판을 쪼았어요. 이 에너지로 전자를 끄집어내는 데 써요. 그 끄집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1함수예요. 그럼 끄집어낸 거 가지고 얘를 전자를 움직여요. 운동 에너지죠. 그래서 내가 가한 빛 에너지로 전자를 끄집어내는데 즉 1함수에 쓰이고 남은 에너지로는 얘를 움직이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로 쓰인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움직이는 이 전자를 우리는 광전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교과서를 보면서 한번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 말로 정리가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거 하면서 광전자가 아니라 광전효과가 우리 디지털 카메라에도 쓰이거든요. 어떻게 쓰이는지 교과서 보면서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170페이지입니다. 빛이란 무엇일까? 빛의 본성에 관해서는 오랫동안 과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물체의 빛이 비추었을 때 생기는 그림자는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빛의 이러한 직진성은 빛을 입자라고 생각하는 입자설로 설명을 했죠. 한편 소리나 파도와 같은 파동은 장애물을 지난 다음 장애물 뒤쪽에서도 퍼지는 성질이 있다. 회절이죠. 그런데 빛도 좁은 틈을 지나 물체의 가장자리를 지난 후 넓게 퍼진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파동이라고 생각하는 파동설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두 개 다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빛의 본성에 관해서는 역사적으로 빛을 입자라고 주장하는 입자설과 파동이라고 주장한 파동설이 대립하였다. 다음 활동으로 입자설을 주장한 과학자, 파동설을 주장한 과학자를 알아보자. 입자설을 얘기했던 사람은요, 뉴턴과 아인슈타인이 있어요. 아인슈타인은 아까 설명했던 광전효과를 가지고선 입자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뉴턴은 그림자를 가지고서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파동설, 하위연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하위연스는 우리가 빛이 직진하고 굴절하고 하는 것들을 이 파동의 형태로 다 설명을 했고요. 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간섭을 가지고 얘기하고,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자기파의 속력과 빛의 속력이 같음을 통해서 같은 전자기파구나, 같은 파동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운동법칙을 확립한 뉴턴은 빛이 입자이기 때문에 직진을 하며 빛은 각각의 색깔에 대응되는 입자가 진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빨간색 입자, 보라색 입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뉴턴의 주장이라면 사실 지금은 아니라는 거 알죠? 하지만 19세기 초 영이나 프레넬은 간섭이나 회절 현상은 빛을 입자라고 생각했을 때는 설명이 불가능하며 파동으로 생각해야만 설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구멍을 지나가게 되면은 이 구멍으로 회절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꺾이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무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19세기 후반 맥스웰은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진동하면서 전파되는 전자기파 이론을 완성하였고요. 맥스웰은 전자기파의 속력이 광속과 같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빛이 전자기파라고 주장하였다. 맥스웰의 전자기파 이론은 영이나 프레넬이 주장한 빛의 파동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빛이 파동이라는 것을 사실상 확립했다고 해요. 자, 아래 볼게요. 확인하기. 간섭, 회절은 빛의 입자와 파동 중 뭘로 설명하는 건가요? 파동이죠. 172페이지. 자, 밑줄 칠게요. 바로 빛의 파동설이 확립되었는지 헤르츠와 레나르트의 금속에 빛을 비추었을 때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을 광전효과라고 하고, 이때 방출된 전자를 광전자라고 하자. 자, 그러면 광전효과의 특성 아래 1번, 2번, 3번 박스에 있는 거 밑줄 치세요. 금속판에 쪼여주는 빛의 진동수가 특정한 진동수보다 작으면 빛의 세기가 센 빛을 비추어도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는다. 이 진동수를 한계 진동수라고 하죠.
금속판을 조여주는 빛의 진동수가 한계 진동수보다 크면 광전자가 즉시 방출되며 빛의 세기가 클수록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가 많다. 금속판을 조여주는 빛의 진동수가 클수록 운동에너지가 큰 광전자가 방출된다. 됐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는 광양자설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파장분의 플랑크 상수 곱하기 빛의 속도가 에너지다라고 하는 거 되어 있죠. 그래서 진동수가 F인 빛의 에너지는 광자 개수에 따라 HF, EHF, 3HF와 같이 불연속적인 값만을 가질 수 있는데 아인슈타인은 광전 효과의 실험 결과를 그림과 같이 전자와 광자의 충돌로 설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방출되더라라는 얘기죠. 173페이지. 금속에서 전자를 떼어내는데 밑줄치 되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1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림과 같이 광자의 한계 에너지가 1함수보다 작을 때는 전자가 금속에서 방출되지 못해요. 얘들아 쉽게 얘기해서 이 에너지를 돈이라고 생각을 하자. 얘는 지금 전자를 꺼내기 위해서 1함수만큼의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내가 돈이 적으면 당연히 얘를 못 꺼내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아무리 많은 수의 광자가 충돌하더라도 단 한 개의 전자도 방출되지 않는다. 선생님이 가서 10만 원짜리를 꺼내야 되는데 선생님이 가서 9만 원으로 꺼낼 수 없고 다른 선생님이 가서 9만 원을 가지고 와서 꺼낼 수 없다 라는 얘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전자는 즉시 그림과 같이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1함수보다 크면 전자는 즉시 방출하고요. 또한 광자 한 개가 충돌할 때 전자도 한 개가 방출되므로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는 광자의 개수, 즉 빛의 세기에 비례합니다. 또 자외선과 같이 진동수가 큰 빛을 비출수록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크므로 운동 에너지가 큰 광전자들이 방출된다고 해요. 이와 같이 광전 효과는 빛의 파동설로는 설명되지 않으며 빛의 입자설로만 설명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확인하기 2번. 빛을 비추었을 때 금속에서 전자가 방출되기 위한 진동수 조건은 뭐예요? 뭐보다 커야 된다? 한계 진동수보다 커야 된다. 자, 이제 정보 기록 장치, 그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 사진을 찍으면은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자,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사람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거를 쪼갭니다. 쪼개서 이 구간은 까만색, 이 구간은 노란색, 이 구간은 까만색, 이 구간은 빨간색 이런 식으로 정보를 들어오게 돼요. 정보를 들어와서 요 한 칸 한 칸을 가지고선 이 카드 접으면 접을수록 어떨까? 그쵸? 이 사람이 명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우리가 작게 안 쪼개면은 어떤 그냥 모자이크 형태로 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한 칸을 화소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이 화소 한 칸에 우리가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완전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겼어요는 아니지만 아래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가 있어요. 아래는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위에는 셀로판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그래서 특정한 어떤 색이 들어왔을 때 그 색들은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빛의 삼원소라고 얘기를 하는 걸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빛의 세 개를 이루어지고 있는 색은 RGB.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토샵 하면은 어떤 분홍색인데 빨간색 얼마 들어가 있고요, 파란색 얼마 들어가 있고, 초록색 얼마 들어가 있어요 라고 하는 정보가 바로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보가 들어왔을 때 빨간색은 몇 개, 파란색은 몇 개, 초록색은 몇 개라고 알게 되는데, 자, 빛이 들어왔죠. 빨간색 빛이 들어왔어. 빨간색 빛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에 부딪혀요. N형 반도체 뭐가 있었지? 전자들이 있었지. 꼭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무시하자.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그냥 금속이라고 하자. 자, 금속에 빛이 들어오게 돼요. 빨간색에 해당하는 입자수만큼 들어오게 돼요. 그럼 그 입자수만큼 어떻게 돼? 전자를 때려. 그럼 전자가 그만큼 튀어나오겠죠. 그럼 그 튀어나온 전자가 정보가 저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정보가 저장되는 위치까지 얘가 띠리릭 하고 이동을 해야 돼요. 그 이동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 여기서 여기 4칸까지 이동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플러스로 내가 극을 줬다. 자, 그런데 얘가 플러스 극을 끊고 여기다 플러스를 줬어요. 그럼 전자는 플러스 극과 일념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동을 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다다닥 3개가 붙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여기다 또 끊었어. 그리고 여기 플러스를 줬어. 그러면은 또 전자가 또 이동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서 인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쭈루룩 이동을 해서 우리가 정보를 저장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읽으면서 확인해 볼게요. 174페이지. 디지털 카메라나 캠코더는 필름 대신 전하 결합 소자 CCD의 영향을 기록한다. 이러한 전하 결합 소자는 빛의 입자성을 이용해서 영상을 기록한 장치인데 디지털 카메라에서 렌즈에 의해 생긴 상은 전하 결합 소자 위에 배친다. 전하 결합 소자를 구성하는 각 화소와 같이 규소로 만든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기판 위에 절연체와 전극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전극은 매우 얇은 도체로 되어 있어 빛이 투과하여 PN 접합면까지 도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PN 접합면에 광자가 도달하면 광전 효과에 의해 전자와 양공의 쌍이 형성된다. 이때 전극에 전압 플러스 V를 가하면 전자는 전극 쪽으로 이동해서 전극 아래에 저장되고 양공은 반대쪽으로 밀려난다. 전극 아래에 저장되는 전자의 개수는 광전 효과의 특성에 따라 화소에 도달한 빛의 세기와 비례하겠죠. 전하 결합 소자는 각 화소에 저장된 전자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 전자를 전하량 측정 장치로 이동시키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위에 얘기했던 게 우리 가나다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과는 전극 B에 플러스 극의 전압을 가해진 전자가 모여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그림 나와 같이 인접한 전극 C에 플러스 극의 전압을 동시에 가하면 전자는 두 B, C 아래에 짜르륵 모이게 되죠. 그 다음에 B를 꺼트리면 C로만 쫙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와 같이 전극 C 아래에 모이게 되어 전자가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극의 전압을 순차적으로 변화시키면 전자는 전극을 따라 차례대로 이동을 하게 된다. 그림과 같이 각 화소에 저장된 전자는 전극을 따라 처음에는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후 전송단을 따라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여 전하량 측정 장치까지 이동한다. 이것은 마치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물체를 이동시키는 것과 비슷하다. 전하결합 소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각 화소에 도달한 빛의 세기를 측정하여 영상을 기록하고요. 전하결합 소자의 개발에 의해 기존의 필름을 이용한 아날로그 방식의 영상 기록은 디지털 방식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영상 산업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문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됐죠. 자, 확인하기 세 번째. 전하결합 소자의 화소에 저장되는 전자의 수는 화소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와 진동수 어떤 거? 그쵸? 빛의 세기와 관련돼 있다고 그랬죠. 빛의 세기는 결국 입자의 수다라고 쉽게 생각하면 입자의 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빛은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회절과 간섭 현상을 나타낸다. 이 현상은 빛을 파동으로 취급해야만 설명이 가능한데 반면에 광전효과는 빛이 광자라는 입자의 흐름으로 취급해야만 설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는 밑줄 치세요. 빛의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빛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즉 빛은 전자기파이면서 동시에 광자의 흐름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이와 같이 빛은 파동성과 입자성을 두 가지 본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빛의 이중성을 이해야만 빛의 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다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웠고 제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나눠준 활동지를 가지고 미리 지금 작성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잠시 멈추고선요 작성을 하고 돌아오세요. 다 작성하셨나요? 자, 빛의 입자성과 파동설 보면은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입자설의 뉴턴. 빛은 가볍고 작은 입자다라고 얘기를 하며 직진성과 반사성을 가지고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림자 생긴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하이언스는 빛을 물결파와 비슷해서 각 점에서 발생한 파동이 다음 면에서의 파동을 형성할 수 있다. 빛도 똑같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인슈타인은 빛은 광자의 흐름이다라고 하며 광전 효과를 가지고 얘기했고요. 영은 간섭 무늬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컴퓨터는 선생님이 안 가르쳐줬으니까 넘기셔도 돼요. 자, 맥스웰은 전자기파의 속력이 광속과 같다라는 것을 통해서 빛은 파동의 일부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광전 효과의 용어 봅시다. 광전